자,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공간연구원 염초로 선임연구원님께서 산업으로서의 건축,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건축공간연구원 염초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목에 골든타임이라고 들어있는데 골든타임이라는 뜻 다들 아시겠지만 무언가 액션을 취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기라는 뜻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의료 분야나 재해 같은 분야에서 보면 이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워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먼저 건축이 산업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 산업은 건축 서비스, 건축 설계를 포함한 건축 서비스와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을 모아서 건축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옆에 보시는 여러 가지 연관 산업도 넓게 보면 건축 산업에 포함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 산업의 규모 오늘 476.7조가 매출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업 통계에는 나오는데 종합건설업은 건물건설업과 토목건설업으로 나뉘어서 매년 국가 승인 통계로 나오는 매출액, 종사자, 부가가치에 대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전문직 공사업은 건축과 토목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 서비스 산업에도 건축과 토목과 도시를 구분할 수 없는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연구를 하면서 추정한 추정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얼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476.7조라는 규모는 한 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니까 국가 예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우리나라 국가 기반 산업인데 이 두 산업의 매출액을 합친 것보다 많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물론 올해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자동차랑 반도체가 호황이기 때문에 사업체 수가 8만 1,000개, 산업 종사자 수가 164만 명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국가의 주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건설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건축과 토목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건설 산업 전체에서 건축과 토목의 비중을 살펴보시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부가가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건축이 토목의 한 3배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 산업은 곧 건축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 서비스업은 주로 상용 근로자, 청년층, 고학력자 위주로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비해서 건축 공사업은 임시직 근로자, 노년층,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걸 합치면 건축 산업은 특정한 고용 형태나 연령이나 학력 등에 편중되지 않고 일자리의 창출 효과가 매우 큰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5명 중에 4명이 건축은 나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우리가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게 되면 설계, 시공, 인테리어뿐만이 아니고 건축의 자재, 건축 관련된 장치들, 조경, 나아가서는 부동산 중개, 이사, 가구, 가전, 광고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산업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건축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 산업은 민생 경제, 일자리, 국민 생활을 모두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지금 건축 산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건축의 위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잠재 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 같고요. 그에 따라서 공공발주가 축소가 되고 민간 투자도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축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일수록 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거를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20년 전에는 건설 기술인의 평균 연령이 38.1세였는데 2024년에는 51.1세입니다. 20년 전에 20, 30대 건설 기술인이 64%였는데 작년에는 15.7%입니다. 고령화, 신규열 유입 부족이라는 인력난 심화가 건축 산업에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건축 산업의 양극화, 중간 생태계의 몰락이라는 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건축 서비스 업체 중에 100인 이상 기업은 전체 0.62%이지만 전체 매출액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건축 서비스 업체 중에 10인 미만 기업은 전체 90%입니다. 평균 매출액은 연 8억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건물 건설업은 더 심각합니다. 매출액 1,000억을 넘는 업체가 2%인데 전체 매출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밑에 원 그래프를 보시면 가까운 일본하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75%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은 그래도 여러 그 층위로 매출과 회사의 규모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건축 산업의 전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건축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빠르게 디지털 트윈이나 AI와 같은 설계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이 되고 있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의 수요는 줄고 있지만 노후 건축물의 재생 수요는 제가 급증이라고 썼습니다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건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이 공간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공간 경험 중심의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이에 따른 새로운 공간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건물이 물리적인 구조물이라는 생각에서 콘텐츠와 문화와 브랜딩 사업과 융합되고 있고 아직은 시장의 전체 분위기는 여전히 단기적인 개발하고 분양을 하는 위주입니다만 지속적인 공간 경영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에 주목하는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축 산업이 기획부터 운영까지를 포괄하는 공간 서비스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는 전환점,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워딩으로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 건축가상을 받은 경계 없는 작업실이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요. 빅데이터, 설계, 시공간 협업을 통해서 건축 토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업의 기치로 내세우고 있고 아주 주목받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초현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오래된 건물에 주목을 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기획, 리모델링, 콘텐츠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공간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간삼 건축의 자회사인 간삼 생활 디자인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건축 공간을 상품이라는 워딩을 써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마트 플러스 빌딩이라는 것이 현재 국토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AI나 로봇, 드론, UAM,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건축에 도입할 것인가라는 것이 로드맵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이 로드맵의 그림을 보니까 제일 아래쪽에 건축 산업이라는 워딩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계와 시공만이 아니고 사업기획, 건축기획, 마케팅, 임대,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건축 산업의 영역은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건축 전체의 프로세스에서 특정한 아이템에 맞는 사업의 영역을 만들고 구현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여러 가지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요. IPD, PMC, DBFMO, EPC 플러스, ONM, MMC와 같은 좀 낯선 워딩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다양한 건축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 제도와 정책은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이스 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이나 아니면은 의료와 IT를 연결하거나
하는 것 같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로운 법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서는 융복합 분야 간의 연계,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각 단계별로 단계별 업역을 구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분야 협력과 연계를 통해서 공감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양극화된 건축 시장에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규모 민간 건축 시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초로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년 전에 한번 그렸고 발표를 했던 그림인데 이번에 발제를 준비하면서 2024년 말 기준으로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만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건축물의 분포기 때문에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738만 5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중에 민간 건축물은 전체의 97%이고 공공건축물은 3%입니다. 이 민간 건축물 다시 나눠보면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건축 관련 진흥 법령을 하면 대표적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고 건설기술진흥법이 있을 텐데 이 법에서 어느 정도 공공사업의 관리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공모 의무화, 설계의도 구현, 사업기획, 공공건축심의, 그다음에 VE와 같은 건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건축물 중에 0.8%에 불과합니다. 제가 토목시장 구조하고 건축시장 구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려본 그림입니다.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토목시장은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규모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책과 제도를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건축시장은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소규모 사업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관리 대상이 산업의 주요 진흥 대상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서비스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지고 설계 공모가 의무화돼도 많은 건축 설계 사무소는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진흥 정책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로 건축 시장에서 극히 일부인 대규모 시장을 겨냥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시장과 진흥 정책 사이에 제가 미스매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리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좀 나아가서 건설산업기본법까지를 보면 대부분이 공공의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고 민간의 지원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만 건축산업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후에 이어지는 토론을 위해서 제가 조금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규모 민간 건축 시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시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계약 관계가 명확해야겠다. 공정한 계약 관계 기반에서 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가 아니고 중소규모 건축물에 특화된 지원 제도 그리고 실증형 R&D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융복합형의 건축 사업이 혁신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도입하거나 그리고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기획 그리고 운영까지를 아우르는 여러 사업 방식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산업 주체 역량 강화 측면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주 직영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200제곱미터 조금 넘는 건물을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을 해야 되는데 거의 그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담당할 제대로 된 주체들을 국가에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산업이 제대로 근거 기반 정책으로 추진이 되려면 우선 제대로 된 통계 그리고 건축 산업의 관련 사업과 연관 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연계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도 필요한 숙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은 발표 내용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은 좌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토론에 앞서 좌장과 토론자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하민선 특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박인석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이어서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강태웅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파크이즈 건축사 사무소 박인수 대표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최아름 과장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자 소개를 마치고 마이크를 좌장께 넘기겠습니다. 하민선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시간이 아주 잘 지켜져 갖고 예정 시각보다 좀 빨리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좋게 됐습니다. 그 패널들께서 지금 한 50분 정도를 쓰실 수 있으신데 5분이니까 10분 정도 쓰신다고 보시고 가급적이면은 2번씩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첫 번째는 어떤 구체적인 제안보다는 평소에 하고 싶으셨던 말씀들 쭉 위주로 좀 하시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 그 제안하는 내용이라든가 한 바퀴 돈 가운데서 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나 반박하고 싶은 내용 이런 거를 두 번째 라운드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박인석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워낙 그 공부가 깊으시고 지난번 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박인석입니다. 저 토론 자료가 지금 자료집에 토론 원고가 자료집에 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프와 표가 좀 동원되기 때문에 우선 건축 산업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건축 산업이 산업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임팩트 있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의외로 잘 느끼시질 못하고 계셔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셔서 아까 그 발제자도 누차 강조하셨지만 건설업의 전체 70%를 점유하고 있고 건축 산업이 그 그래프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건축의 그래프가 지금 이게 칼라인데 흑백으로 나와서 구별이 안 되지만 가장 돋보이게 올라가고 있는 곡선이 건축입니다. 밑에 바닥을 기고 있는 것들이 토목과 플랜트와 조경이고요. 이게 그 건설업 안에서만 이렇게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흔히 부르는 10대 제조업 중에 가장 탑이 전자업입니다. 이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TV부터 휴대폰 모든 전자기기를 다 포함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LG전자와 모든 전자회사를 다 더한 것보다도 건축산업의 매출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밑에 우리나라 GDP, 대한민국의 GDP 추이가 나옵니다. GDP의 상승 곡선과 건축 산업의 상승 곡선이 완전히 닮은 꼴입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축 산업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비례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건축 공간 없이 경제 활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그대로 일치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산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건축 산업의 아주 주요한 다른 특징들이죠. 내수 산업이다. 거의 100% 내수 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효과가 있고 내수 경제 진작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것을 경제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항상 부실 시공 처벌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다른 산업과 다르게 매우 대부분이 중소규모 생산 주체와 중소규모 소비 주체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큰 아주 특이한 산업이다. 이것이 또 국가 경제에 미치는 골목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 우리의 삼터다라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축 산업에서 현재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라는 게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몇 가지만 짚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국가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산업이 가장 큰 문제가 이 중요한 산업을 여태 60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 뚜렷한 증거가 건축 산업의 통계가 없습니다. 통계는 영어로 스테이티스틱스입니다. 스테이티스틱스는 스테이트를 경영하는 기술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건축 산업의 통계가 없다는 얘기는 건축 산업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뜻이고 정책을 수립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의 공포되고 있는 통계를 통해서 건축 시장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분석하려면 매출의 규모별로 어디에 얼만큼씩 어떤 건축물을 짓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 도리가 없습니다. 현재 통계로서는. 그러니 건축 산업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건축하시는 분은 건설기술진흥법이라는 토목용으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모든 건축의 공사의 진행 절차와 기준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업량이 3배라고 아까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산업량이 3배인 건축을 산업량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토목용 법으로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확인을 하고 설마 지금까지 하고 어저께 다시 일주일 전에 다시 확인을 했더니 2025년 올해 5급 공무원 채용 인원입니다. 토목이 20명이고 건축이 6명입니다. 산업량은 3배인데 왜 3분의 1만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큰 문제는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만이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중간검사, 중공검사를 공공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간검사와 중공검사를 건축사에게 대행시키거나 감리 보고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공무원이 직접 가서 중간검사하고 중공검사합니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민간 용역에게 이걸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실 시공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용역 업체끼리 공사하고 감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방치되고 있다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뒤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결과가 이런 방치의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세계 유수의 나라들과 표 1을 보시면 우리나라 건축의 수명은 36.5년입니다. 대부분의 유럽이나 미국의 나라들은 100년이 넘거나 100년에 가깝습니다. 왜 이럴까요? 부실하다는 거죠, 건축이. 그리고 계속 철거하라고 촉진하는 노후 신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같은 거를 만들고 있으니 철거하고 빨리 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0년 지나면 철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설계비와 엔지니어링 비용 합해서 이 설계비가 OECD 국가의 70% 수준입니다. 표 2에 실증 자료가 공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조사 안 하죠.
네덜란드의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 양극화돼 있다 그랬죠. 건설 산업이 양극화돼 있다. 빅텐과 나머지 김씨 목수, 이씨 목수 이런 식으로 이제 양극화돼 있습니다. 이 양극화를 뭐라 그러죠? 조장하는 건축법 체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법 체계 속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단지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0제곱미터짜리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아파트 단지로 대규모 개발하지 않으면 한 필지에 660제곱미터 이하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0제곱미터짜리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사실상 지을 수 없게 돼 있다는 거 잘 아시죠? 대진의 공지 띄워야 됩니다. 단지 개발로 간주하는 법규들 때문에 1,000제곱미터 넘으면 단지 개발식으로 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급으로 이격거리 떼야 되고 모든 것 때문에 사실상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단지 개발을 하거나 66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될 수밖에 없죠. 아파트 단지를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형 업체 아니면 영세 업체 660제곱미터 짓는 시장이 그 두 개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당연하다는 듯이 5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또 그것에 대한 그다음 답들입니다. 하시죠. 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거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이 직접 검사하는 감독하는 체제를 다른 나라처럼 빨리 복원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90년 전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부터 그걸 없애버렸죠. 그다음에 건축용으로 토목용 행정체계에서 탈피해서 건축용 설계 시공 절차 기준이 마련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공공건축특별법을 활발하게 추진했었는데 이 국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스톱돼 있는 상태고요. 또 건축 산업, 방치돼 있는 건축 산업의 진흥을 위한 근거 법률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건축 산업 가칭, 건축 산업 진흥법 같은 것이 만들어야 되고 중소규모 건축 시장을 견실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필요할 테고 그건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 단지하고 필지별 다가구 다세대로 양극화되어 있는 그래서 건설 산업의 양극화를 자꾸 조장하는 이러한 법 체제를 빨리 바꿔 나가야 된다. 특히 공공 임대주택조차도 대규모 조직인 LH나 SH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조직이 지을 수 있는 주택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식으로만 공공 임대주택이 다 개발되고 있죠. 이 공기업들이 아파트 단지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금 LH 개혁 화두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LH의 기능을 더 이상 이런 단지 개발보다는 중소규모 사회주택 공급관리 주체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능으로 전환해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한 가지로 그냥 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 지금 방치 상태로 60년간을 지내온 이 중요한 건축 산업에 대해서 항상 상시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상설적인 주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다. 그걸 위해서 이를 위한 근거 법률을 하루바삐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기 마치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주셨는데 어떤 결론은 근거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순서를 바꿔서 우리 최아름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는데 지금 박 교수께서 문제 제기는 이 국가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이렇게 비중이 높고 토목에 비하면 압도적인 이런 비중을 갖고 있는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직 공무원 숫자까지도 비교하셨는데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뭐 동의하시는 건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의 건축문화경영과장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건축 산업이 그간 이제 다소 방치되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 주셨고 뭐 학계라든지 아니면 산업계 쪽에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뭐 그렇게 이제 일부 느끼셨을 수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국토부도 아마 이제 2013년도 14년도에 건축 서비스 진흥법이 이제 제정되고 저희도 이제 건축국이 정비되고 하면서 이제 건축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그 살펴봄이나 아니면은 진흥 사업 이런데 굉장히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일 텐데 그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파트 일변도로 좀 빨리빨리 공급을 하던 그런 체계가 있다 보니 산업도 이제 토목 그리고 이제 아파트 건설 이거 위주로 이제 많이 돌아갔었고 공간 향유에 대한 개념도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건축 산업의 이제 대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이런 공간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이런 아주 최소한의 주거 개념을 넘어가지고 이거를 향유하고 품질이나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맞게 기존에 이제 저희가 건산법이나 아니면 기술법 이런 데 치중해 왔던 거에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이런 서비스 진흥이라든지 이런 데로 조금 더 정책적인 포커스가 이동을 해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일단 그 정도로 정리를 드리고요. 또 이제 전문가분들 말씀 듣고 저희는 이제 국토부는 오늘 뭐 국토부의 입장을 전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 듣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목과 그간 아파트 위주의 건설이었기 때문에 건축의 개념이 방치되는 것에 뭐 방불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방치라기보다는 이제 정책의 방점이 조금 이제 이동하고 방치되어 있다. 있다라고 네.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죠. 어쨌든 됐고요. 강태웅 한 번 더 저 준비해 오신 거 말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강태웅 교수께서 중복되는 내용은 좀 생략해 주시고요. 건축 산업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해 주시고 여기 핵심적인 내용을 좀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태웅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건축 제조화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이리저리 설계도 하고 적용도 하는 사실은 일개 가난한 벤처기업의 대표입니다. 우리 이명남 소장님하고는 제가 교수 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서 만나서 열심히 꿈을 논하고 교수가 돼서 이제 지금 오늘 아까 박현석 교수님 말씀하신 이 소규모 중규모 이 건축 산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나름 실천을 하고 있는데 선생과 업자를 좀 오가고 있는 박쥐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 뭐 때때로 교수를 했다가 또 때때로 제가 업자로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제 정체성의 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이유로 제가 이런 패널 자리에 불러온 것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죠. 박인석 교수님께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건축은 산업이죠. 그런데 이 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레토릭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레토릭 더 이상 필요 없고 건축을 제조의 언어로 다시 규정하면 됩니다. 제조업을 흉내내는 게 아니고 건축 자체가 이제 제조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발제에서도 언급했듯이 뭐 97% 이상이 이제 3천 연면적 3천 이하의 건물들인데 역시 우리의 건축 환경은 공공건축이나 고층 아파트 중심으로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들은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품질 편차, 반복된 산재, 그리고 소유자들의 시공 불신, 그리고 청년 인력 거의 일탈돼 있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건축 부문 국가 총 배출량 탄소 37%입니다. 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건축 분야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기존 방식 건축 생산 체계로는 요 탄소 중립 시대의 요구사항 맞출 수 없습니다. 아리백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제 스급 3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그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분야가 바로 건축이라는 겁니다. 해법은 단순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품질을 계속 반복해서 일정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산업이, 우리 건축 산업이 이게 사실은 진짜 산업의 미덕이죠. 네. 이게 산업의 미덕입니다. 같은 품질을 우리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 근데 과연 우리 건축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냐 지금까지 못 만들었잖아요. 네. 생산, 설계, 생산, 검증이 하나로 체계로 연결돼야 되고 품질을 사람 손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노동 집약적에서 이제 기술 집약, 자본 집약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제조로의 전환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제조의 언어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토론문에도 좀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공장 제작 조리를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조에서는 기본이에요. 지금 제가 건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반발심 갖지 마시고 QA, QC 해야 됩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하죠. QA는 예방이고 QC는 검사예요. 생산 품질 관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탁타임이라는 게 있고 FPY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생산 효율성을 얘기를 해요. 이건 다 지금 제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EPD 외에도 데이터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 산업에서 일단 하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틀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조의 언어를 건축이 배워야 되는 시점에 오게 된 거고 이 건축이 제조 언어를 배우면 그게 뭐가 되냐면 소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OSC가 되는 거예요. 탈현장 시공 방법이 되는 거죠. 현장 시공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현장 시공 뭐 지금 난리 났잖아요. 아니 뭐 전체가 난리 난 건 아니지만 우리 공공 영역의 아파트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품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사실 이런 태도는요 굉장히 오래된 태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건축 역사적으로는 20세기 초에 이미 얘기가 됐던 얘기예요. 첫 번째 그 CIAM이라고 하는 그 전체 건축가 회의에서 이미 선언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탈현장 시공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는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늦었고 후발주자죠. OSC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되게 복잡한 개념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사실 공장이라는 말도 약간 좀 이상하다면 좋은 환경에서 서브 어셈블리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 위주로 시공을 하는 게 OSC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죠. 사실 제조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이미 제조에서. 장점은 명확하죠. 품질 편차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기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시공이 줄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꽤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시공 방법이죠. 물론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도 꽤 있습니다. 법 규제 정합성이 문제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 체계로는 OSC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조로 안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송 양중이라는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사전 성능을 설계를 무조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장 검증이 되게 치밀해야 되고 현장 검증은 최소한만 하자라고 하는 게 OSC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OSC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재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앞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OSC 자체는 재료 중립적인 시공 방법이에요. 그래서 RC나 PC나 뭐 스틸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조 관점에서 가장 좋은 재료는 최근에도 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목재입니다. 목재가 구조적 성능이나 탄소 중립에서도 가장 유리하죠. 목재는 아시겠지만 비중 대비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가볍죠. 그래서 가공성이 뛰어나요. 제조에 아주 적합한 재료예요. 공장 생산, 운송, 양중, 현장 조립에서 최적입니다. 그리고 또 더욱이 목재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리백으로도 안 되는 탄소 중립에 가장 적합한 재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를 하나 간단히 드릴게요. 90스퀘어미터짜리 주택을 하나 지으면 탄소를 33톤을 저장을 합니다. 순식간에. 목조로 90스퀘어미터짜리 집을 지면은 33톤을 저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33톤의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기차를 16년 한 반을 타야 됩니다. 전기차를. 또 한 가지는 제로에너지 등급 1등급 주택, 이 주택을
7년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33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재로 90스퀘어미터짜리의 건물을 딱 일단 지면 딱 기본적으로 33톤이 저장되는 거예요. 탄소를 줄이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 탄소를 저장하는 재료를 써야 되고 바로 이 건축이 그러면 탄소 중립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사실 빌런에서 영웅이 되는 겁니다. 건축이 사실 빌런, 지금까지 빌런이거든요. 탄소 중립에서는 가장 많이 쓰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제 이 방법은 뭐 우리 좌장님께서 또 다음 시간을 주신다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방법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형 민간 건축의 품질, 산재, 소비자 민원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OSC를 비롯한 이 제조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박인석 우리 박기즈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저 박인숙 아니고 박인수입니다. 네. 건축계에는 박인이 둘이. 네. 저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좀 다른 시각, 좀 입체적인 시각으로 건축을 보는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많이들 잘 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이 유인물 보시면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명보다는 발견이 더 중요합니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은 발명 쪽에 이렇게 되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발견은 뷰 포인트를 가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든지 능력이 없이는 도저히 발견을 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것도 보면 발견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에 앞서서 발견하는데 저희 건축 산업 분야에서는 이 발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거나 언급이 없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건축을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건축이라는 게 좀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보면 건축, 건물, 시설, 건설 이 네 개의 단어가 굉장히 혼용돼. 이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상황이 혼용한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국가법률정보센터에 우리나라 그 번역된 것들을 보니까 건축법을 빌딩 액트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또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고 계세요. 또 건축 기본법은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번역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뭐 건축이 동사도 됐다 명사도 됐다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의 전성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더니즘을 봐도 그게 지금 불과 35년 만에 30여 년 만에 이 완성이 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대전환해서 불과 30년보다 짧은 시기에 뭔가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서구에서 1950년부터 한 1980년대 중후반까지 그때가 이제 저희로서는 좀 국제화 내지는 서구의 움직임에 좀 동떨어져 있었던 시기 아니었나. 아시겠지만 너무 가난하기도 했고 내부적으로 너무 발전을 시켜야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논의되었던 걸 저희들이 좀 놓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 급하게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모르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박인석 교수님 옆에 앉혀놓고 이 책을 얘기해야 되는 건 되게 부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산업 간 우열 또 산업의 양과 중요성에서 이미 건축이 중심에 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아무도 모른다. 그게 제가 잘 요약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건축의 특징을 보면 온 오프라인을 전부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저희 분야입니다. 또 이제 증강 가치라 그래서
영화, 음악 이런 것처럼 한번 만들어 두면 그 결과물이 또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그 젠슨 황 와서 얘기했던 게 소프트웨어, 그다음 AI, 그다음에 로보틱스, 제조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건축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젠슨 황이 얘기한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건축이 진짜 이 소위 AI 시대에 맞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뭐 중복되는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꼭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탄소 중립하고 아리백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건물 쪽에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시멘트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연료가 전부 쓰레기입니다. 소성로. 근데 이 주변에 가면 아니 뭐 아리백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공해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건축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건축 산업에서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51페이지에 제가 또 사례를 하나 들어놨는데 이 AI 시대가 되면 이제 로봇들이 막 건물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동문들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주고 이제 오토매틱 스윙 도어는 아직 국산도 없고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현 실정이죠. 가격을 알아보니까 국산 슬라이딩 도어는 한 350만 원, 500만 원 안팎에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오토매틱 스윙 도어는 1,000만 원 중후반대에서부터 시작을 해 일단. 그리고 좀 고급은 2, 3천만 원을 이렇게 휙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해외 제품이다 보니까 AS도 안 되고 고장 나면 문 고장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차차 찾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를 버스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에어타이트라든지 다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럼 이걸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제 능력 범위 내에서 굉장히 연락을 해서 현대자동차에 이 문을 만드시는 분들 하고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건축에 들어오면 여러분 대박 나세요. 이거 빨리 만들어 주세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에밖에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동남아권은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수출도 하고 할 수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치가 이런 단순히 베리어 프리 측면뿐 아니라 이 AI 시대에 그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자동문 개념이. 그랬을 때 이런 산업을 우리는 그냥 자동차에만 쓰고 건축에서는 도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다음 AI는 뭐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 의견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될 것이고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국토부에도 그러니까 토지주나 개발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게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 민간에서 만든 사이트들을 제가 여기 소개해 놨는데 거기서 문제가 건축법이나 이런 조례, 건축 관련된 것들은 이미 충분히 AI로 이제 검토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다 되는데 문제는 도시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 공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줄이고 오히려 기회를 더 늘릴 수 있어요. 내 땅이 혹은 내 토지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원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축이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겹치지만 제조업을 품어야만 합니다. 뭐 구체적인 말씀은 해주셨지만 국내 건축 관련 제조업은 너무 영세하고 대기업 참여 제조업은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랑 다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축은 다면체입니다. 아주 큰 입방체죠. 큰 입체 여러 가지 다면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뷰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를 얘기하면 하나의 문제를 늘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속 공급을 하면 거기 뒷면에는 신속 공급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이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안전과 품질을 얘기한다면 반대로 그 안에 또 다른 이권과 또 다르게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 숨어 있는 거. 우리는 이렇게 복합체를 다루는 일이에요. 저희 일이.
그러니까 그거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싱귤러 톤으로 갈 수 없고요. 다면체 후 다원체 이렇게 좀 보셔야 건축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박인수 소장님도 제조업을 품을 정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